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했었죠. 세월호 7시간 조사를 의결하자 새누리당 추천 의원들은 전원 퇴장합니다. 다음해 6월 결국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 특보를 역임한 황전원 위원은 크게 활약합니다. 세금 도둑이라는 말에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7시간 조사에는 전원 사퇴를 주장하죠. 그런 후 새누리당 입당해 20대 총선 경남 김해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낙천하고 다음 달 다시 특조위원으로 추천됩니다. 마지막 활약은 특조위 강제 해산 때 특조위가 허송세월만 했다는 보고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특조위 방해 활동을 자신의 정치 경력으로 활용하려 한 정치 지망생으로 간주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인 황 의원을 자유한국당은 이번 2기 특조위 특조위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세월에 관한 진실 찾기를 반드시 방해하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위원회 재임명은 진짜 해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가족들의 아주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전원 위원은요. 이분의 활동은 오로지 방해밖에 없었거든요. 오로지. 네, 특히 7시간 행적 관련해서 조사하자라고 하자요. 당시에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깃장을 놓은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이거라고 봐요.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이에요. 아직 준비 단계였는데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이라고 했었죠. 유명한 이 말에 묻혔는데 그때 이 황 의원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합니다. 아직 출범 안 했는데 네. 출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위원이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 조직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위원인데 출범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준비위에서 이거 해체해야 된다고 본인이 위원이면서 이거는 특조위를 할 생각이 없는 분인 거죠. 완전히 처음부터. 네, 그러면서 즉각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 조직. 참 다시 들어도 황당합니다. 역할이 처음부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역할이. 그리고 나서 입당한 다음에 낙천했죠. 예, 낙선이 아니라 낙천했습니다. 네, 공천을 못 받았다는 거죠. 본인의 활약은 충분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다고 당에서는 판단해보죠. 그리고 다시 또 특조위 들어옵니다. 낙천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특조위 2기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가족들의 거세게 항의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곧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사주기니까 세월호 관련 뉴스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2기를 출범하는데 또다시 이 사람을 봐야 하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해했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다뤄서.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날짜가 결정된 겁니다. 4월 27일에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정상회담 의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폭넓게 다루자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 없이 먼저 의제를 결정하지 않는 북측의 관례를 고려해서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전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전 같으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날짜가 확정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고 이 뉴스가 날짜가 결정되면 또 언론을 몇 날 며칠은 도배할 만한 대단한 뉴스예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단신처럼 살짝 지나갑니다. 단신일 수 없잖아요.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또는 뉴스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달라졌다. 또는 일부러 그런다. 셋 중 하나겠죠. 예. 어쨌든 이 의미 부여를 제대로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네, 물론 주요 언론에서는 일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한 꼭지를 하고 말 정도의 뉴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쭉 연결되는 뉴스들이 굉장하잖아요. 전 특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국 그 정치국 위원이 중국 주석 특사 자격으로 북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러 우리한테 온 게 처음이거든요. 이거 대단한 저는 뭐랄까요. 한반도 상황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놀라운 변화이긴 합니다. 정말.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게 우리 내에서 잘 안 다루니까 드라이하게 그냥 4월 27일 만나기로 했다 정도로만 하고 오기로 했다 정도로만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데 저는 그 외신 기자들 반응 때문에 이런 걸 요즘 최근 아주 절감하는데 며칠 전에 한 독일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근데 독일 언론이 저를 만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이 어떻게 이 국제외교의 중심에 최강국이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뭐 미국이랑 일본이랑 가장 잘 살고 최강국이고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설 수 있었나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얘기밖에 없는데 그 독일 기자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를린 선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 기자들은 그때 다른 곳에서 열린 G20에 다 갔고 사실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독일에 와서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운전석에 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다들 어떻게 얘기했냐면 독일에서 이 모든 게 베를린에서 시작됐다고 자기들끼리 기사를 쓴다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얘기한다고. 틈만 나면 광판하는 거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근데 이런 외신 연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네. 여하간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작년 초만 생각하더라도 전해드렸던 뉴스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부에서 의미를 우리가 어떤 상황 하에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변곡점에 있는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거꾸로 그 외국인의 눈으로 갑자기 그걸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관련 뉴스 뭐 계속 나오긴 합니다. 백악관에서 어떻고 네, 양재츠 정치국 위원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만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접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요. 북중 정상회담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요.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현지 시각으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김 위원장 방중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기자들이 묻자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트럼프에게도 북중 정상회담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어젠가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안 할 수도 있다. 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목표를 향해 작업하고 있다라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협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뉴스 평양 공연 선발 때 갔다. 잘 갔겠죠. 예. 네, 기술진이 대부분인데요. 가수들은 내일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1일과 3일,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제목은 봄이 온다입니다. 그렇죠. 예. 잘 갔겠죠.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 SBS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움직였다라는 보도를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다음에 지난주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SBS가 지적했던 이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감사원이 감사 중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내부 감사를 안 했다가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특히 제일모직 자산평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들이 먼저 감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기금운용본부는 에버랜드 땅을 포함한 제일모직의 부동산 가치가 3조 2천억에 달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것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무사에 비해서 23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예. SBS 끝까지 판다. 예. 팀에서 했던 내용의 연결인데 결국은 이제 이재용 이 내용은 복잡하게 보여도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예. 땅값을 크게 부풀렸다라는 취지예요. 그런 취지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항상 이 내용이 나오면 얘기하지만 아빠가 저 똑같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더나 근데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이게 20몇 년째 이어지는 일이고요. 요 국민연금 사안은 거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 왜 국민들 돈을 내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재산 자기들끼리 물려주는데 국민연금이 거기다 왜 도와줘요. 이건 범죄가 명백하고요.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철저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담하게 되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 어쩔 수 없는지 없었는지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지죠. 예.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아빠가 대한민국에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내기 싫다고 국민들 돈을 갖다 씁니까? 네, 국민연금은 정말 소중한 쌈짓돈들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건드린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든가. 예.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개인들의 주머니 돈을 썼으면 몰라요. 자기들 돈도 아니잖아요. 왜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그걸 국민연금에 갖다가 돈을 도와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을 알면 알수록 화가 치미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뭐 추가 보도가 또 삼성 SBS 또 있어요 보면. 예. 네, 또 국민연금이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많이 참고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요. 당시에 증권사 보고서를 따져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고요. 심지어 로고까지 바꾸지 않은 채 보고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진영 그 하나 투자증권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앞에 거는 국민연금이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도와준 거고요. 예. 요거는 증권사들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 주진영 그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합병 당시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업계 전체가 다 알고 있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서 하다못해 한두 마디라도 했으면 자기가 가만히 자기라고 무슨 공격받고 싶었겠습니까? 본인이라고. 하도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다못해 언론이라도 이때 이게 문제라고 기사를 써줬으면 자기가 안 그랬을 거라고. 당시 모두가 입을 닫았어요. 증권사 가장 잘 아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자들도 관련 담당 기자들 이걸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네, 그래서 합병성사 좌우할 주총 한 달 전에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영 전 대표는 이제 백수가 됐죠. 자,
그렇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증권사뿐만 아니라 언론사, 삼성공화국 하는 게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그랬던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 문제는 지적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삼성이라는 회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 오너 일가가 자기들 재산 물려주는데 왜 이런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 세금 내면 되지. 자, 이때 이제 SBS 보도는 그때 증권사들이 삼성 입장 그대로 했다는 거고요. 네, 도왔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멘트를 인용해서 당시에 자신이 삼성 이야기들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척 하는 거죠. 예. 이 가이드라인은 삼성이 다 준 거 다름없다고 봐야 되고. 네, 시가를 삼성에서 물어보고 파악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이 하라는 대로 보고서를 쓴 건 그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보도자료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다고 주진영 전 대표가, 사실은 주진영 전 대표는 삼성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 증권사 대표도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떤 곤란한 지경에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신문 기사가 꼭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들은, 삼성 측으로부터 들은 내용,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3자가 객관적인 처음으로 쓰는데 자기가 보기엔 다 대신 써줬다. 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 이름만 빌려주고 대신 써준 거 아닌가, 이거? 그런 기사가 꼭 또박또박 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삼성이 그래 왔던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들킨 겁니다, 이게. 네, 또 장충기 문자에서 일부 그 정황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언론의 논설을 뺐다 말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문자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럽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간부들인데요. 이들이 4.15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러니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알려질까 봐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연장선상입니다. 황 전원 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은 거기 들어가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고. 네,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요, 추가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 차관은 이미 구속돼서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해외 채팅 앱에서 단체창 만들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라고 하고 자기들끼리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이 우리가 이래도 되냐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걸 알았죠. 예. 당연히 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합니까? 그냥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방해해요? 예. 방해한 이유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태 어떤 대형 사고도 그 원인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정부 차원에서 방해한 적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히려 뭐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이 엎치락뒤치락할 때 정부가 나서서 사건 원인은 이러하다고 규명해주고 끝나잖아요. 보통은. 이건 거꾸로 모두들 요구하는데 정부가 방해한 겁니다. 이상한 사건이에요. 정말로. 네, 탄핵이 되고 촛불 집회가 없었더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인데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막으려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이 무산시키라고 해수부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월호 관련한 조사는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 방해해서 못하게 하려고 한 제가 아는 한 정부가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의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3부에서 한번 그 이야기는 KBS 추정 60분 팀 담당 PD가 직접 나오셔서 왜 8년 만에 다시, 왜냐면 KBS가 8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추정 60분. 그리고 그게 방통위 제재를 받았을 거예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되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8년 만에 다시 한 거거든요. 제가 왜 다시 시작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웬일로 우리 PD가 시간을 넉넉하게 줬어요. 예. 시간 끝내려고 그랬더니 좀 더 해볼까요? 예. 네. 다음 뉴스 뭐가 있습니까? 네, 세월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네. 어제 세월호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논평 이야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해당 논평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반성한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고요. 이 내용을 쓴 홍지만 대변인은 당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삭제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면서요. 취재진과 이야기해서 급하게 논평 내느라 조율이 안 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생각을 반영하라 한 것이다 하면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친박계와 친이계, 뭐 혹은 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친박계와 친이계가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그 내부에서 요 사안에 관해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중에 굳건한 지지층 중에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사모하거나 지지하거나 애달파하는 분들이 상당 정도 그 지지율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과 다른 문제인데요. 근데도 이런 논평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당의 논평을 낼 때는 전체를 향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지지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당연히 그 후폭풍이 크니까 이제 바로 잡은 거고요. 한국당 논평이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사건 사고가 제법 있습니다. 경찰 향해서 미친 게 발언도 있었죠.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마음이 조금 열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어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개편대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의 묵시적 선거연대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나 국민의 오해를 극복하면 부분적인 연대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왔네요. 원래는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뭐 연대나 단일화나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예. 네, 지난 2월 20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다라면서요. 네. 지난달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다들 결국 그러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펄쩍되었지만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줄곧 저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장 후보를 자유한국당에서 연속으로 공개했다가 안 되고 사실은 영입을 완료한 다음에 공개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안 된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체가 이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연대니 뭐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고 또 남경필 도지사로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 선거연대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입 밖에 내기 시작한 거죠. 네, 유승민 대표는 어제 지역을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시장과 제주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경우 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진작부터 한 얘기인데 절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두 분 모두 강력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선거연대를 한다고 하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충분히 얘기된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다 듣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정열, 현직 판사들도 열심히 듣고 있는 훌륭한 뉴스 공장입니다. 유시민, 뉴스 공장밖에 없지. 도정환, 뉴스 공장을 나가서 알릴까 말까를 주저한 제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난 샘 오칠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일이 바뀌었을 뿐. 예.
음악은 사랑의 음악이 흐르고 마지막에는 펀치가 오가는 남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두 분이 할 때는 그렇게 둘 다 꺼지라는 문자가 많이 오더니 또 안 하니까 왜 안 하냐는 문자가 또 많이 옵니다. 네. 참 얄팍한 사람들. 자, 오늘은 남북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중국을 방문한 게 그게 예상치 못하셨죠, 두 분 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일단 그 민주당의 분위기는 당연히 예상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분위기나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상당히 이제 더 복잡해지는구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비핵화의 가닥이 좀 마련되기를 좀 조심스럽게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성과를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좀 더 우려가 커졌습니다. 회담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사실상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상수이죠. 그러나 지금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만남으로써 저는 뭐 김정은의 위원장의 방문이 한마디로 우리는 한 방 먹은 거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상수였지만 북한과 중국이 결국은 중국의 뭐 쌍중단이나 쌍계 병행을 같이 갈 때 상당히 미국으로서의 입지가 어려워질 부분이 있고요. 결국 뭐 이 이제 단계적 비핵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번 회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제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중국이 협력해야 북핵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마자 또 시진핑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시진핑 이야기를 잘 들었다. 기대가 된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철저하게 경제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북이 사실 몰리게 된 거거든요. 사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국계 협력이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참여를 시켰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느껴지는 게 상대방을 소외시키지 않고 다 자기를 윈윈하게 만들면서 플랫폼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김정은도 자기가 이긴 것처럼 시진핑도 소외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칭찬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서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게 되고 특히 저는 이번 4월 3일 날 4.3 그 사건의 70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날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남북 합동 예술 공연이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상징적인 일이고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 지금 두분 미국 완전 우리 반대입니다. 완전 부정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아니, 그 상공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왜 걱정이냐면 지금 원래 미국도 일거에 해결하겠다라는 거였죠. 리비아식 해법을 하겠다는 거였고 우리도 그동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해법 그러면서 한 칼에 이 복잡한 걸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도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사실상 이 단계적 해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994년 제네바 합의도 결국은 무산이 되었고 2009년, 2012년 뭐 모든 합의가 단계적 합의해놓고 북한이 약속 안 지키고 다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북한의 시간 끌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 미국이 하겠느냐. 미국으로서는요. 최상의 카드가 ICBM 부분만 받고 그다음을 만약에 단계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만 북한의 핵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운전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제는 운전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운전자에 오르는 겁니까? 북한 또는 중국. 아니 그런데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패를 같이 가지게 된 거죠. 뭐 쌍중단이나 쌍계 병행으로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쌍중단이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고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자는 건데요. 결국은 이것이 다 완성되면 북한은 중국의 핵 우산 아래 가게 되는 것이고, 이건 중국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한미 동맹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십시오. 지난번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미 상공부가 우리나라 철강 관세 일본을 빼고 우리 대한민국만 한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는 결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일본이 오히려 철강 관세 폭탄을 맞게 됐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우리는 수출 관세가 물량을 됐죠. 줄이게 된 어찌됐건 거죠, 결국은. 그런 그리고 면에서 변화가 한일 되는 문제가 것이고요. 나왔죠. 이게 부정적으로 보셨지만 이거를 잘 해결을 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뉴스를 보면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괜히 낯설 먹은 한 어르신이 올라와가지고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해가지고 버스 기사가 운전대를 놓쳐서 20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운전자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운전을 잘하고 있어요. 이거에서 정말 이 승객 전체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중간에 운전자한테 운전대를 내려라 어쩌라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운전하는 데서 내리라 그러신 게 아니라요. 지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낯설 드린 먹고 와서 겁니다. 괜히 버스 기사를 때려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아까 철강 아니 정말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홍준표 대표 발언을 보면 뭘 안 되기를 그냥 이 아니,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과 이게 된 게 우리 모두 지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고요. 잘못해서 이게 1994년이나 2005년, 2009년과 같은 그런 실패한 합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걱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패한 합의가 아니라 합의가 된 게 잘 안 지켜진 거죠. 철강 관세 폭탄 이야기 하셨는데요. 결국 지금 한미 FTA 합의 뒤에 환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합의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오늘 지금 보면 아베가 한미 멘붕이 돼 FTA와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거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잖아요, 그게.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 얘기는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보자라는 계속 이야기를 변화됩니다.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보고 사실은 전체적 흐름을 굉장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뭐 철강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출 물량을 줄였고, 또 사실상 환율 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환율 부분은 아주 민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말씀을 한번 하셔서 일본 패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그게 거의 사실 기정사실처럼 일본만 패싱된 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도 같이 패싱될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 만나서 우리는 견해가 완전 일치됐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일본이 거의 잘 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납치 문제와 중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반응이 시원치가 않고, 뒤늦게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오히려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 오히려 트럼프를 변화시켰고,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막 잘하려고 했던 걸 보고 우리 보수 언론들이 아베가 하는 트럼프 외교를 배워라, 문재인은 그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회님은 그 일본 패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북중 북미 남북 정상회담 안에서 지금 일본이 패싱된 것에 대해서 일본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아마 여러 가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중국도 상수였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도 상수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미국이 결국은 뭐 적당한 선에서 비핵화 부분을 갖다가 합의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한일 간에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자신들의 국가의 큰 정책으로 했고 헌법에도 명시하고 노동당 규약에까지 명시한 것을 선대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완전히 이거를 바꾼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한 전술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핵화에 대단한 대해서 저는 이런 정세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어찌됐건 이 그들의 언어상으로 보면 우리 나 의원 이번 내심은 변질하지 않았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인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어찌됐건 현상의 논리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의 변화를 잡아내서 실질적 변화로 만들어내는 게 외교적 능력인 것입니다. 아니, 또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중요한데 해버리면 변화의 계기를 잡을 수가 없는 잘 것이죠. 보세요. 네. 나의 노력에 대해서 선의로 화답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그건 결국 뭐냐. 네. 본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노력을 했으니 선의로 화답해달라. 먼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해석할 결국은- 필요가 없어요. 뭐 변화되고 또 틀려질 겁니다. 그 말은. 어차피 지금 트럼프도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근데 저 그래서 외교가 저는 두 사람이 뭡니까? 만나면 저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둘 다 자, 외교 관리들의 우리는- 그러한 보수적인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만나게 되면 저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네.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리가 환호해서는 안 왜 그렇게 된다. 안 될 것만 생각하세요. 아니, 좋게 될 걸 생각하고 자, 만들어내는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죠. 몇 번이나 비핵화 합의했는데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해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여러 번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네. 리비아 모델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얘기 네. 잠깐 해보죠.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저는 리비아 모델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선핵 포기하면 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비아 미국을 모델이 보더라도 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미국은 먼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이나 리비아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대단히 늦었을 뿐만 아니라 다 1년 포기했는데 안에 결과적으로 다 나중에 했죠. 네. 가다피가 사살돼서 죽은 거죠. 이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물론 지금 존 볼턴이 들어와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트럼프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이라크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저는 이 문제가 어차피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 같이 총체적으로 동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을 해줘야 핵을 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 송영길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통, 북한 핵이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위협이 안 됩니까? 왜 위협이 안 돼요?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미국한테는 위협이 제거되는 상태. 네. 결국 ICBM 개발만은 중단하고 그리고 합의해버리는 것. 비핵화로 간다는데 무슨 ICBM만 동의하시겠습니까? 중단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하십니까? 아니 비핵화로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으로서는요. 미국에게 위협이 제거되는 것은 ICBM 부분만 해결되면 미국은 위협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된다고 ICBM이 생각합니다. 아니라도 말이죠. 중거리 미사일이라도 미군 기지가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있고 요코하마, 요코스카 다 있습니다. 따라서 괌까지 있기 때문에 ICBM만 위협이다. 그것은 일반적한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이 핵물질이 다른 무슨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말씀이냐면 확산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본토 공격 비핵화로 가야 부분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 좋은데 그렇게 가도록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요. 지금 그렇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미 예전에 하신 정상회담을 말씀이 북한 핵이 우리 핵이라는 식의 그런 사고 방식이 잠정적으로 또 잠재적으로 있을까봐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걱정은 그래서 우리 이 김진명 살라미 작가의 식의 그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나온 이야기인데 그건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 살라미 전술. 아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신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왜 그걸 살라미는 부정합니까? 소세지죠. 전쟁을 잘게 하시죠. 써서 먹는
협상을 잘게 썰어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꼭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 옛날치 내비게이션 그 업그레이드 안 된 거 가지고 계속 운전하려는 느낌이에요. 이게 실시간으로 다른 쪽 이렇게 이야기를 변화되는 내비게이션을 써야 폄훼하시지 됩니다. 말고 우리 자,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잘 귀담아 오늘 들어보세요. 주제가 저희는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을 망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걸 걱정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 그런 것이고요. 우려는 저희들이 우리가 늘 충분히 비핵화 합의해놓고 감안합니다. 그다음에 감안- 북한이 네. 이행하지 않았던 거 잘 여러 번 보지 충분히 않았습니까? 말씀하셨고요. 일간 베스트 폐쇄는 네. 이제 그 나경원 의원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요 주제 잠깐 얘기해 보죠. 네. 일간 베스트 폐쇄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게 더 가깝네요. 표현의 자유 저는 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쓴 거에는요. 거기에 가짜 뉴스를 올리거나 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책임이 따르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예전부터 그건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간 베스트 일베든 뭐 어디에든 이 가짜 뉴스를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올리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부분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 장악부터 시작해서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으면 좀 네이버가 조금 덜 친여적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보다.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했어요. 친자유한국당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이거 말씀대로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네. 잘못하면 결국은 불법만 문제 삼고 사이트는 폐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트 문제는 사이트도 물론 폐쇄하는 요건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함부로 칼을 빼면 결국은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까지도 나중에는 침해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송의 장악이나 포털의 장악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어떤 시도 또는 그러한 방향성, 행위의 방향성을 보면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가시니까 우리 이쪽에 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이 사이버 모욕죄를 발의를 했을 정도로 이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특히 당연한 것 같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이제 일간 베스트 같은 이런 사이트 폐쇄를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70% 이상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경우에 폐쇄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일베가 과연 일간 베스트가 그 정도 70%까지 되는지 여부를 지금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일간 베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허위 사실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회의 민주주의 질서를 호도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의식을 호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되고 이거는 금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여기서 입장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는 페이크 게 저희 뉴스, 입장입니다.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건 너무 뭐 양쪽 모두 원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그 영역이 아니라 불법은 아니지만 뭐 혐오, 지속적으로 뭐 여성 혐오든 뭐 장애인 뭐 혐오든. 사실 저도 거기서 뭐 그 여성 좋은 비하가 평가 많죠, 받지 못하고 사실 늘 뭐 요즘은 일베 여신 이번에 저는 사실 거기 그거 보니까. 아니 일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은 아니나 일베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사이버상의 어떤 모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의 선을 넘어서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모욕과 문제에서,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되는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 같은 그게 이제 거 모욕죄가 될 수 모욕하고 있겠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폭식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 그거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하셨죠. 이제 여당 되셨으니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하간 일베에 대해서 요 지점에서 생각이 다르신 겁니까? 아니 이 모욕에 크게 다른 대해서 거 없을 검토할 것 필요가 있다고 같은데. 봅니다. 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봅니다. 결국 사이버상의 건강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다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 대목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 발표됐는데 그동안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로는 발표됐습니다.
그 한국당 그 뭐 논평 취소했죠. 네. 예. 그거 매우 정말- 잘못된 논평이었고요. 예. 저희가 참- 사실은 좀 잘 정제되지 않는 네. 언급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확인된 참, 것처럼 보통 제가 참담하죠.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로 가끔 출근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우리 서민들은 정말 출근 시간 늦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뛰는데 10시 20분까지 침실에서 자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전화 안 받으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래서 국가 안보 지금-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한테 바로 저희-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전쟁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낮잠 자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때 드릴 말씀이 패배했던 없습니다. 것처럼. 뭐 더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탄핵되시고 끝까지 그래서 황교안 총리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내가 대정부 질문할 그래서 때 탄핵되시고 기름장어처럼 지금 끝까지 이제 이거를 옹호하는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재판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어쨌든 반성 뭐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도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좀 화목하네요. 네. 그러면 너무 화목해서 아직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럼 오늘 뭐 미세먼지 얘기나 좀 해볼까요? 아침에 오늘 보통은 타이틀이 미세먼지. 주제를 한 3개 정도 정하면 한 개 네. 반 하다가 끝나는데 오늘은 3개 다 했는데도 아직도 2분이 남은 이런 북한 저기 하나가 이제 하나 들으면 사실 해양경찰청이 갑자기 폐지됐잖아요. 네. 제가 그때 대정부 질문을 황교안 총리한테 했는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해경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게 바뀌어서 갑자기 폐지가 또 됐다는 이제 거예요. 최순실 씨 얘기하려고 최순실이 만난 거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엊그제 근데 문재인 정말 대통령께서 그래서요. 해경을 복원시켜서 인천으로 그래서 옮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결재를 말씀은 했습니다. 제왕적 저는 너무 대통령제를 감격스럽습니다. 고치는 우리- 개헌을 해야 우리 되는데 2011년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개헌 해경이 복원돼 다시 내용이요. 연결된 제왕적 거에서 대통령제는 전혀 이제 안 바로 고치세요. 잡혀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라니까 지금 아니, 홍준표 결국은- 대표가 아니, 완전히 제왕적 당대표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지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네. 문제 제기를 그거 좀 하고 바꾸세요, 있고요. 그럼. 아니 중진회의도 안 열고. 아니 홍 대표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문제 공천도 제기를 하고 완전히 있고요. 그냥 내정 서천해버리고. 간섭하지 마시고 네. 당내 문제에 정상으로 대해서는 돌아왔네요. 자 네. 이제 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종식시키는데 송영길 의원님도 같이 좀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의회에게 또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입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독 총리, 뭐 얼굴 총리 왠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른 게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송영길, 된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총리에게 실질적 이제 권한을 감사원도 주기 위해서는 독립시키고요. 하나하나 총리의 그 명을 받아서 어떤, 삭제 하나 해놨으니까 선임하는 제대로 방법에 안을. 있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명박 정부 시절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예, 안타까운 사건인데 KBS 추적 60분 팀이 8년 만에 천안함 사건을 추적하는 방송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직접 연출한 KBS 강윤기 PD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BS의 강윤기 PD입니다.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용감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2010년도에 이미 한번 방송에서 크게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KBS에서. 예, 저희 추정 10분이 당시에 네. 방송통신위원회부터 경고, 이게 이제 지상파 제어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렇죠. 징계였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었죠. 한 예. 5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데. 2015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 의문 제기 자체가 사회적 금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천안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은 뭐 주요 공직자들의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등장했던 질문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인연 검증의 잣대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였고요. 예. 네. 한쪽 목소리만 있었는데 여기 의문을 제기하는 그
뭐랄까요 정권이 바뀐 이후 첫 번째 다큐입니다. 다큐라고 저는 느꼈는데. 네네. 근데 왜 이걸 꼭 굳이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징계를 먹었는데도. 뭐 공장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천안함 침몰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46명의 젊은 우리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사건이죠.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슬픈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가 그러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회가 지금 8년 동안 이 천안함 사건이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 검증의 잣대로 이제 작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이 됐었고요. 근데 자 2010년 당시 아마 많은 언론들이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침몰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군과 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연평도 폭격이 터지면서 그 논란이 다 올 스톱이 됐죠. 그렇죠. 과학의 영역에 초반에 어느 정도 머물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념의 영역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됐고, 근데 그게 다시 과학의 영역에서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거죠. 네네. 그때 의혹이 과연 다 해결됐느냐? 네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원인 규명을 하긴 해야 되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아직 그 8년이 지났지만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은 풀리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46명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저도 이해했는데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못 봤으면 요즘 하도 개인적으로 바빠서요. 네네. 그런데 주요 장면들 올라온 것은 제가 클립으로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TV였어요. 처음 보는 것이었고 저도. 저도 천안에 관심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흡착 물질이라든가 또는 뭐 절단면에 대한 이야기 또는 폭발이었다면 그 승무원들의 어떤 뭐랄까 고막이 부상 정도가 다르지 않냐. 골절상을 입을 게 아니라 뭐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얘기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걸 되짚은 건데 정확하게. 근데 이제 CCTV는 처음 본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 천안함이 어뢰 피격을 당하는 그 당시를 영상으로 기록한 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소스가 CCTV하고 TOD가 있습니다. CCTV는 내부를 본 그렇습니다. TOD는 밖에서 본 거고. 밖에서 본 거고. 근데 CCTV가 사실은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보고서도 보면은 스틸컷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신상철 씨라고 계신데 8년째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분 재판에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아니 그럼 CCTV를 공개해 봐라. 도대체 어떤 화면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국방부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것이 바로 원본이라고 제출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입수를 해서 몇 번을 돌려보면서 너무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2010년 3월 26일은 파도가 2.5m에서 3m 정도로 높았습니다. 서해 바다가. 근데 그 CCTV를 보시면은 우리 장병들이 무거운 역기를 든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아주 좀 안정적인 자세에서 하고 있어요. 물병도 그대로 있고. 물도 저희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높은데 가능한가? 근데 사실 저희 KBS 저랑 이제 그 친한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천안함을 직접 타셨던 분이 계세요. 마침 우연하게도.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선배 말씀이 이거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 정도면 흔들리고 좀 많이 불편할 정도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아주 잔잔하거나 혹은 배가 정박된 거나 뭐 파도가 낮아야 되는 최소한. 아주 낮거나.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전문가들한테 좀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 파도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안 흔들리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는 의외에 또 거기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원본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도 상당히 놀랐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물어봤더니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CCTV에는 그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렇죠. 그 CCTV 제출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없고 밑에 조그만 이제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영상 전문가분이 이거는 CCTV를 파일로 원본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모니터에 플레이되고 있는 것을 재촬영해서 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선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면은 법정에서의 그 증거 능력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원본 파일을 쉽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되는데. 그러네요. 왜 그렇게 촬영한 것을 냈을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상으로도 뭐 파고 높이는 저도 기억 안 납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기억나거든요. 파도 때문에. 그 당시 해경 관계자분들이 인터뷰를 직접 하셨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접근이 힘들고 너무 이렇게 구조하는 데까지 쉽지 않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셨었죠. 예. 그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정도 파도면 배가 출렁거려서 네. 어디 올려놓은 물병이 흔들리거나 그 물이라도 흔들려야 되는데 잔잔하다. 네네. 이상하네요. 확실히. 간단히 그냥 그날 찍은 건지를 DVR 우리 저장 장치를 복원해 보면은 시간 나오거든요. 기록 다 나오니까요. 예. 근데 왜 그거를 이제 촬영본을 냈느냐 그거죠. 그건 처음 공개된 것이고 네네네. 예. 이게 그날 찍은 CCTV가 맞느냐 이런 의문인 거죠. 예. 심지어 그런 의문까지 제기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찍은 TOD 군에서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해병들이 찍습니다. 예. 여기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때 국방부가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천안함을 찍은 유일한 이제 영상 소스가 맞습니다. TOD인데 TOD를 처음에 조금 공개했다가 예. 그게 그거밖에 없느냐 또 공개했다가 맞습니다. 무려 한 3-4번에 걸쳐서 맞습니다. 예. 예, 떠밀리듯이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TOD 영상들을 쭉 다 이제 리플레이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5월달에 공개한 TOD가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천안함이 어뢰에 비격된 직후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부유물 나왔던 TOD. 네, 예, 네. 기억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함수하고 한미가 이제 한미는 무거우니까 바로 침몰을 합니다. 예. 근데 함수는 이제 가벼우니까 예. 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함수하고 뱃머리가 떠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병들이 올라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함수하고 한미 사이에 검은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물체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제 천안함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예. 네, 따라가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 갑자기 막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약에 물에 따라 흘러갔으면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속도가 다르죠. 서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이 뭘까? 혹시나 천안함 침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답변을 하시기를 연돌 혹은 구명보트가 아니겠느냐라는 답을 하십니다. 연돌이 뭐냐면 굴뚝입니다. 굴뚝. 일종의. 네. 근데 이게 좀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게요. 연돌은 당시에 한미 인근에서 바로 인양이 됐습니다. 이미 인양이 됐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그 검은 물체는 같은 조류 방향으로 하지만 속도는 다르게 그게 표류를 이상했어요. 했단 말이죠. 저도.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부근에서 인양될 수 없는 거였죠. 그리고 구명보트라고 하는데 구명보트라고 하면은 그 조류가 그냥 심했습니다. 바람도 세고 예. 그랬으면 비슷한 속도로 갔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같이 떠내려갔어야 예. 되는데 왜 다르냐 이런 의문 제기가 생각나고 예, 예. 또 하나가 당시 KBS의 특종이었죠. 이게 그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연평도 포격 이후 다 사라졌는데 네. 제3의 부표 네, 이 맞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3의 부표. 그러니까 앞부분만 제가 잠깐 정리해 놓을게요. 그 뒷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당연히 부러졌기 때문에 각각 가라앉은 지점이 달라서 부표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3번째 부표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걸 KBS 기자들이 발견을 했고 네, 맞습니다. 저 3회 부표에는 뭐가 빠져 있길래 저기로 뭐가 가느냐. 네. 근데 마침 거기 미군 헬기가 네. 떠서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예, 정확히 우리 공장장님이 기억하고 계신데. 네. 이 사건 관심 많았거든요. 저도. 네네. 소위 이제 제3의 부표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표를 함수와 한미에 띄워놨었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네. 곳에 또 하나의 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KBS 기자들이 저 부표는 뭐지? 배는 2동강 났는데 3번째는 뭐냐? 예, 네. 예.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군이 헬기가 날아옵니다. 그렇죠. 날아와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이제 걸어- 가는 걸 걷어 촬영이 올리죠. 됐죠. 예, 걷어 촬영이 올립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KBS 저희 이병도 황영택 기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국방부에 물어봅니다. 저건 뭐냐? 무슨 일이냐? 저기 네. 또 다른 뭐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미군이 훈련을 했다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인명구조 훈련 아니었나요? 예.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주 그 동맹국이 지금 큰 뭐라고 할까요? 사건 지금 인명 피해가 난 그렇죠. 사건. 군함이 가라앉는데 예. 그 옆에서 무슨 인명구조 훈련을 한다? 한가게 합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렇죠. 거기에 부표까지 하필 띄워놨었느냐라는 거죠. 그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도 거기에 왜 구조 활동을 위한 부표를 거기다 띄워놓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사람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뭔지는 모르겠는데 큰 이제 파우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좀 자루 같은 거였죠. 뭐 금속 물질 같은 게 끌어올려지는 그래서
물이 배가 가라앉았는데 미군이 딴 데 가가지고 뭘 끌어올리냐. 예, 그 부분은 진짜 좀 검증을 다시 해봐야 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재산부표 관련해서 당시 취재했던 기자를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헬기가 사실 그 주변에도 그 당시에 미군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했다고 하는 헬기는 네. 저 멀리 남쪽으로 네. 뭐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배로 안 돌아가고. 예. 그게 더 이상하다.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당시 그래 제3의 부표에 투입된 잠수부가 있었느냐. 네. 예. 그 잠수부가 있었던 걸로 저는 당시 취재로는 들었는데 보도를 안 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검증이 좀 필요한데요. 예. 당시 이제 취재했던 기자분들의 말씀은 분명히 그 어떤 구조 활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UDT 동호회들을. 예. 그게 이제 또 KBS에 보도가 됐었는데 예. 그 다음 날 모두 이제 군하고 그 당시 분들이 우리가 좀 착각을 했었다. 입을 다물죠. 예, 착각을 했었다. 혼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거기 하시죠. 제가 다시 그때 당시 KBS 취재했던 기자분하고도 그때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거기에 투입됐던 분명히 잠수부가 있었고 그걸 인정했었는데 다음날 완전히 입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 표현했던 뭐 동그란 해치 같은 걸 열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그런 증언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직접 취재를 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그란 해치가 천안함에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맞습니다. 예. 천안함의 배는 네모나지 않냐. 네. 군함. 군함의 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있었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워낙 큰 사건이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다시 취재를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나왔던 것을 총정리하면 절단면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나왔겠죠. 네.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그 천안함을 직접 인양한 민간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이제 주로 뭐 자초함배, 폭발함배 여러 가지 민간 그 구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배도 뭐 가스 폭발 일어나고 하니까요. 예. 그분이 처음으로 저희한테 증언을 해주셨는데 아니 천안함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가장 가까운 데서 처음 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 말씀이 그 절단면의 상태나 밑에 그 배의 손상 정도를 봤을 때는 이건 폭발이 없었던 것 같다. 밑에 긁힌 자국이 있다. 스크래치라고 하죠. 좀 이상하다. 이분은 폭발한 배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단면의 특징 같은 것도 말씀하셨죠. 절단면이 폭발했으면은 절단면이 저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쁘게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뭐 형체를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케이블들이나 형광등 이런 것들은 다 깨지고 녹아내려야 되는데 천안함의 절단면을 보면은 케이블들이 안 잘렸습니다. 쭉. 형광등도 그대로 있죠. 형광등도 형광등 그대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폭발을 했는데 어떻게 형광등이 그대로 있냐. 다 터져야 되는데. 그 버블제트 어뢰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고압과 압력과 그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배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배 밑에서 터져서 맞습니다. 그 고압과 압력으로 배를 절단내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케이블 고무가 안 녹았냐 하나도. 맞습니다. 고무가 깨끗하게 잘리고 형광등은 어떻게 안 터졌냐. 그러면서 그 정도 폭발이면 그 승무원들은 고막이 터진다든가 장기에 손상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골절을 입었냐, 넘어졌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죠 그때. 그렇죠. 당시 우리 생존 장병들이 대부분이 이제 골절 타박상이 있었고요. 우리 돌아가신 분들도 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초반에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됐어요. 초반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한인 과학자들도 등장해서 예를 들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흡착물. 그리고 굉장히 이 논란은 나중에 논문까지 나오죠. 이 흡착물은 폭발로 생긴 게 아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 어려운 부분인데 흡착 물질이 뭐냐면요. 어뢰 추진체 1번 어뢰라고 하죠. 건져오는 1번 어뢰. 그 유명한. 그다음에 천안함 함체에서 흰색 가루 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해 보았더니 폭발이 있을 때만 생기는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겁니다. 폭발이 있으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무기엔 알루미늄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다에서 이게 생길 수 있느냐는 게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합조단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엄청난 발견을 했다. 이 물질이 폭발이 있을 때 생긴 알루미늄 산화물이다라고 발표합니다. 폭발의 결과물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게 물 속에서 생기느냐. 그리고
그 합조단이 낸 과학적 데이터는 산화물의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최종 60분이 2010년도에 국회를 통해서 흡착물질을 직접 봤습니다. 예. 실험을 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황산염 수화물. 수화물은 뭐냐면요. 침전하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폭발이 없었다고 보는. 이제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네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예, 예. 아, 저도 어렵더라고요. 야, 산화물 뭐야? 갑자기 수화물 뭐야? 예. 하나는 그 국방부 보고서는 폭발하자. 네. 어떤 물질이 생성됐다는 거였고 네네. 요거는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붙은 거다 한마디로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일종의 침전물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오랫동안 거기 가라앉아 있어서 뭐가 더락다락 붙었다. 네네. 산화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8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흡착물질을 합전해서 보고서를 직접 썼던 분, 그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공개했는데 그분이 사실상의 시인을 합니다. 난 아직도 이 흡착물질이 뭔지 모르겠다. 규명이 필요하다. 다만 폭발이 있었으니까 산화물로 통칭을 했다. 결국은 이제 그 보고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그 흡착물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여러 재미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네. 당시 사회나 뭐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반정부 인사라는 표현가 있다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과학자들이 과학적 데이터만 냈거든요. 네, 그냥.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았던 거죠. 논문도 나왔습니다. 이게. 예. 논문도 게재됐고 해외에서.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용이 되거나 소개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폭발해서 갑자기 물질이 생겼냐 아니면 물속에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다 보니 거기에 뭐가 켜켜이 껴가지고 네. 누적된 물질이냐.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그 과학자들은 이거 오랫동안 바다에 가라앉아서 늘어붙은 건데 이런 쪽에 과학적 결론을 냈죠. 네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폭발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네. 그게 흡착물질과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케어됐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학식이 막 복잡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당시의 교신 기록하고 항적을 네. 공개하면 사실은 이런 쓸데없는 더 추가적인 논란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야. 예. 근데 항적.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고 다른 논란만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안이 결국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결론이 나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라고 결론이 나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념을 제거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확한 결과를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한번 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좀 잠깐 쉬었었는데 그 46명의 우리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실이 밝혀져야지 그분들의 죽음, 그분들의 희생도 더 값어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민주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용감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피디님 말씀하신 게 그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결론을 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다가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념이 들어온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빨갱이라고. 말 꺼내게 무섭게 만들어놨거든요. 나 이 말 꺼내면 또 빨갱이가 되는 건가? 예. 북한에 동조하게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만들어서 입을 다물게 했는데도 이제 또 나오셨어요. 예. 네네네. 고생 좀 하실 것 같고요. 고생하시고요. 예, 고생 많이 하실 때는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여론에서 좀 많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다 경쟁 시대니까. 네네. 예. 아니, 공장님도 관심 많으시다는 얘기는. 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예. 저도 궁금했던 지점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진도가 못 나왔던 게 뭐 자료도 없고 말만 꺼내면 뭐 빨갱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이렇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막혔다가 이걸 처음으로 다시 뚫어낸. 예.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추정 60분 KBS 추정 60분의 강윤기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조미대변인 안원구 개주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수사가 워낙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플란다스 개인의 개주 혹은 개원들이 지금 뭐 충분히 모여 있겠지만 네. 네. 내가 저기 가입하는 건 필요 없겠지 하는 분들도 이제 꽤 생길 거예요. 예. 네, 지금 약간 그런 오해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그래서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안 총장님이 안개주님이 요거 앞으로 요런 거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면 또 옵니다. 네. 네. 구속됐으니까요. 환불 꺾이는 건 당연하죠. 예, 구속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속은 돼 있는데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거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구속돼 있는데 플란다스계는 돈만 찾겠다. 오로지 돈만 찾겠다. 예.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실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최근에 금융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신 걸로 아는데 그거 일부 좀 공개해 주시죠. 예, 지금 금융권 관련해서 우리 보통 4대 천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 금융권의 지금 삼성 승계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권 때 도와준 과정이 전부 금융권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이팔성 우리은행 금융주주 회장이 일단 드러났고요. 예, 일부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죠. 예, 일부 뭐 뇌물이 들어간 거는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은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큰 건이 한 건 지금 나왔는데요. 국민은행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이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이게 나라는 들어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연결고리는 전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다스베이다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 이야기. 예. 네. 예. 그때 당시에 카자흐스탄이 자원의 보고인 나라인데 거기에 수상한 뭐 강산도 있고 또 관련한 카장무스라는 동강산 관련된 구리왕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거기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의 소유권을 삼성에 근무하던 개인이 다 가져가는 과정 대단히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에서 탈세가 덮여지는 과정도 이상하다. 그렇죠. 이게 삼성의 힘이냐 혹은 이명박 정부의 힘이냐 혹은 합작이냐 뭐 이런 취지 말씀하셨죠. 예, 그 당시에 그 과정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세금을 1,600억을 매겼다가 가세적부 심사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오고 삼성에서도 와서 그 자체가 없는 걸로 됐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이 있듯이 과세 적부심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1,600억이나 되는 과세에 대해서 없는 일로 만드는 거는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흐지부지돼 없어져 버렸다는 네. 1,600 세금이.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카자흐스탄에 또 국민은행이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은행을 삽니다. 은행이요? 예. 은행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국민은행이 가서 살 일은 하나도 없죠. 카자흐스탄 은행을.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자체를 전부 다 손실 처리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이상하네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심되는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패턴하고 비슷한데요. 똑같은 패턴이죠. 돈 많이 집어넣고 갑자기 없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사업 실패라고 하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큰 얼개는 어떻습니까? 큰 얼개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BCC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그 BCC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의 BCC 은행을 삽니다. 그 사고 얼마 있다가 사보니까 은행이 안 된다 하고 손실 처리를 다 합니다. 얼마나? 1조 2천억을. 1조 2천억을 손실 처리하고 털고 나와요, 다시.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그거는 2015년도에까지 전부 상각을 했던데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한 5, 6년 정도? 5, 6년 사이에 1조 2천억을 털고 다시 나온다. 그렇습니다. 은행이 5년 만에 1조 2천억을 털고 나온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보면 일부 직원만 처벌을 하고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요. 나중에 소개해 주시고 이제 요지는
우리금융은행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하신 뭐 중국의 화푸빌딩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은행하고 연결된 사안이고 카자흐스탄에 이상하게 삼성 관련해서 세금 1,600억을 무마시켜준 사건이 있는데 네. 삼성 관련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삼성 직원이 결국 그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예, 네. 그 셀러리맨의 신하라고 알려졌던 그 네. 구리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삼성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 개인이 삼성 출신이 조단위 이익을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들여다봤던 그곳에 국민은행이 진출했다가 1조 2천억을 손실보고 바로 퇴각한 사건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4대 천왕 중에 한 곳이라고 불렸던. 네. 예. 그런 식으로 금융권이 연결된 그 이상한 사건들 네. 그쪽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사실 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집중해서 금융권이라는 게 사실 돈을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죠. 거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찾는 데는 이쪽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뭐 자원외교도 그렇고 말은 강산 개발이지만 사실 그 강산을 사고 파는 데는 다 금융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당연히요. 예. 그래서 그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은 요원하다. 그래서 지금 금융 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예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농협 사건 저희가 오래전에 다뤘고 몇 번 다뤘는데 농협 사건을 다뤘던 이유가 정권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고 액수는 200억대로 적지만 요 모델이 뒤쪽에 계속 반복되어서 유사한 형태가 나올 것이다. 프로토타입이다 이것이. 예, 패턴이 나온 거죠. 예.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예언. 예. 우리가 다른 사건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농협 사건을 잘 파보면 이런 패턴이 더 큰 규모로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그리고 이 돈이 흘러간 곳으로 다른 돈들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지금 사건들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화포빌딩이라든가 뭐 네, 그런 그 금융권에서 전부 다 같이 이걸 도와주는 거죠. 금융권에서 방조를 했던가 같이 공모를 했던가 알면서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일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게 전부 다 또 해외로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특징이죠. 예.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들이 그 시리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연습이다, 프로토타입이다. 이런 패턴이 다른 데서도 반복됐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진짜로 찾아내고 있는 중이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면 금융 당국은 이런 걸 모릅니까? 몰랐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큰 규모의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금융권을 우리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 또는 뭐 이너서클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나면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 1조 2천억이나 가서 손실 보고 그냥 왔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손실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주 실무자들 몇 명 간단한 그 처벌만 하고 끝이 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농협 때도 그랬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데 제대로 된 처벌이 없죠. 예. 또 내부적으로 그렇고 소송도 안 하고 법정 문제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왜 아무도 상대를 소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렇습니다. 예. 화포빌딩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이때도 비슷하군요. 국민은행이 1조 2천억을 날렸지만 그 정도를 단기간에 날렸으면 뭘 당했거나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큰 돈이지 않습니까? 1조 2천억이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이거 좋은 물건이에요 했는데 들어갔더니 나쁜 물건이었거나 당한 거 아닙니까?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뭐 제대로 조사를 안 했거나 그 책임을 크게 져야 될 일인데 혹은 사기를 친 상대를 찾아내가지고 법적 처벌을 하려고 노력한다든가 특징이 그런 게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없는 희한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금융권에 보면 이분들 그 자기들이 서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 조폭들 보통 무슨 해 무슨 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름이 붙은 파가 있어요. 예, 성금회 뭐 이런 지금 성균관대학 출신 뭐 금융인들 모임. 그다음 서금회 해서 뭐 서강대학교 출신들 뭐 금융인 모임.
그거는 그냥 동호인 아니 뭐랄까요 그 뭐라 합니까 동창 모임 아닙니까 그냥? 아니 그게 아니죠. 이분들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 들어간 사적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권에 같이 개입하는 뭐 그런 그렇죠. 인사라든지 경영을 하는데 서로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제 말은 그렇게 해서 뭔가 불법을 같이 도모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죠. 하긴 감시할 곳이 눈 감아주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요런 일들 이거 어렵거든요. 네. 이거를 금융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리가 없고요. 네. 이런 조사들을 혹은 뭐 우리은행이 혹은 국민은행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깔끔하게 털어내기도 어렵고요. 검찰은 또 검찰이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특정 분야 전문 영역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불법이 밝혀져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정확한 비리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안 청장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건국일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벌어진 일을 플란다스 이케와 함께 안홍구 청장님이 추진해 나가실 것이고 국민청원도 하셨네. 여기까지만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국민청원을 또 하셨네. 그 원래 기재부에 나가 있는 그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 다수주식이요. 예, 물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저기 가격을? 아직도 가격을 작년 11월 달에 해야 될 것을 기재부가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4월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지금 신청했고요. 빨리 제시하라. 예, 빨리 제시해서 실제 적정한 평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또 빨리 목표액을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목표액이 정해져야 빨리 이거를.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예, 그리고 지금 저 80%는 이미 차명 주식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사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실명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4.5%인가요? 그것도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그 김창대 씨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50년 동기동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분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분인데 내 것도 내 거 아니다라고 자백해서 끝났죠, 사실은. 예, 실제로 80%가 아닌 걸로 들었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현재 실명 주식으로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기재부 보유 주식을 제외한 전부 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이라고 그걸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네. 본인만 인정 안 하고 있는 건 내 거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다들. 그럼 저희를 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이 3%만 사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정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청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잠시 후에 황교익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불친절한 에이스는 더 길게 해서 시간을 더 짧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을 다룬 추정 60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많네요. 예. 이런 게 사실은 저널리즘이 할 일이죠. 예. 모두가 잊고 있고, 예. 그리고 그걸 굳이 다시 또 해야 하나 할 때 다시 나서서 기억을 되살리고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짚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60분. 그래서 그런지 문자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금요일로 바꾼 남과 여 청취 소감. 저혈압 환자인데요. 치료되는 기분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매우 센스 있는 분이네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자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급하니까. 제 시간 다 잘려 먹었어요. 예. 자, 뭐 하실 겁니까? 빨리 가보죠. 예. 예. 지난주에 추석 10분 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짠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닷물이 짜죠. 단맛, 예. 뭐 이런 것들 단맛.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음식물로서의 맛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내 감각에서의 맛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맛의 주관성. 예. 주관성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 우리가 맛이 있다. 이 맛이 있다라는 것은 짠맛이 있다, 단맛이 있다,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존재하니까 그 맛이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은 이 5가지 맛을 느끼게끔 혀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운맛은 그래서 통증이다. 네, 촉각이고. 네. 근데 그 고양이는 그 단맛을 못 느껴요. 아, 그래요? 그 단맛을 느끼는 그 미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만 그런가요? 혹시 개도 그런가요? 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물마다 달라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동물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혀에 그 미각세포가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생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단맛을 못 느끼는 이유는 단맛을 느끼면 생존에 불리하거나 필요가 없거나 아예 필요가 없거나 뭐 이래서 태화시켰거나 그죠. 아예 없앴거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쭉 지나해 왔거나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미각도 그 맛들이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혀에 박아놨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맛이라는 것은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 있다라는 것으로 맛을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접근을 해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이 이야기 어차피 오늘 단맛 이야기를 길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약간 한번 틀어보죠. 언제는 많이 있었습니까? 빨리 가보시죠 한번. 그 미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혀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미맹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예 맛을 못 느끼는 분들. 혹은 특정 맛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생맹 아시죠? 그러니까 색깔을 여러 가지 섞어놓으면 이게 분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맛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즐거움인데. 그렇죠. 그 인종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 맛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느끼는 맛의 그 여러 가지 조합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리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미맹 검사를 안 하니까 내가 미맹인지 아닌지를 모를 뿐이에요. 적약 생맹 이런 것처럼 특정 그렇죠. 색깔 혹은 특정 맛을 못 느끼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미맹일 수 있다라는 게 음식은 하는데 영 맛을 못 내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걸 체크할 미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거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미각 수준과는 다른 그런 혀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진다든가 식당 주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식당을 그렇게 소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오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미맹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음식을 할 수는 있어요. 할 때 자기 혀만 안 믿으면 돼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식을 할 때 꼭 내 입에 맞는 음식이 다른 사람 입에도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음식은 하되 음식의 간이라든지 맛이 어떤가 하는 것은 보통의 미각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먹여보면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런 분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죠. 내 혀를. 그리고 음식을 한다는 행위가 그러니까 미맹이어도 괜찮은 이유 이런 것이
보통 음식은 자기 사회적 먹자고.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걸 주제로 삼으신 아니, 이유가 최근에 사회적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개헌 문제하고도 관계가 개헌이요? 있죠.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것과 정치를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혀가 네. 이게 미맹인 상태에 있어도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내 입에 맞춰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은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예, 하고 예.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타적 행위거든요. 네. 요리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정치를 들여다봐도 똑같아요. 갑자기 정치라는 것은 개헌이 왜 나옵니까? 어떻게 민행과 맛을 모르면 개헌을 지금 대통령 개헌안이 네. 그 국민들이 긍정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아요. 그건 뭐 여론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들은 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뭐 이래요. 그 입맛이라는 단어에서 꽂혀가지고 지금. 그런데 예. 그분들이 정상적인 미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대중이 다 맛있다라고 하면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을 가능성이 높죠. 많은 분들이 많은 맛있을 분들이 가능성이 맛있어. 높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게 정치라는 게 정치 소비자죠. 정치 소비자들이 다 그 개헌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입맛에 맞아하는 분들이 다수인데 그러면 왜 자기 맞는 입맛에 안 거지. 맞다고 상황을 엎으려고 그렇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안에 대해서 혀를 꺼내는 효준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스스로 미명이 다음 주 아닌가. 월요일에 정치적 뵙겠습니다. 미명도 있어요. 안녕. 그 정치적 미명이 아닌가 스스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